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만들어낼 대통령이 수 있다.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대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교육부가 발표한 이화여대 특혜 사건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혜를 받고도 합격 점수가 안 되자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앞순위 학생 2명을 탈락시킵니다. 입학 이후로는 모든 수업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한 적도 과제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 담당 교수가 과제물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시험 답안지도 대신 냅니다. 입학 기준을 바꾸고 앞순위 수험생을 탈락시키고 학칙을 변경하고 교수가 대신 숙제하고 시험 봐주고 이런 일이 그저 학부모 한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대학이 지원하는 사업마다 승인이 되고 담당 교수 연구비는 수십억씩 배정되고 정부 예산은 쏟아지고 이게 민간인 한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데 됩니까 이런 게? 이런 일이 드러나면 보통 사람은 민망하고 미안하고 괴로울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은 참 기이하고 기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교육부 발표를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건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구나. 김어준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예, 첫 순서, 월요일 첫 순서, 매일 첫 순서, 송채경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집회 가셨어요?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에 못 갔습니다. 가셨었나요? 저는 매주 갑니다. 네, 제가 오늘 집회 얘기를 꺼낸 건 네. 지난 주말 집회 때 제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의 집회를 잠깐 봤어요. 현재. 네, 만나셨나요? 그렇죠. 네. 일부러 약속한 건 아닌데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 검찰에서 그나마 개방적으로 알려진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서적 충격을 받더라고요. 촛불 시위를 보고. 네. 그러니까 집회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 보수 진영에 혹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은 정말 아무런 동원 없이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네.
그런 얘기 많잖아요. 보면. 네,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네, 고영주 박문희 이사장 촛불 시위에 대해서 시민이 거의 없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나마 개방적인 분인데도 고위간부 검찰 나와가지고 직접 보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구나. 그렇죠. 애 안고 오고 뭐 손잡고 오고. 그거를 처음 느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막 셀카 찍더라고. 아, 나도 집회 역사의 현장에 나도 참여했다. 뭐 약간 이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셀카를 계속 찍으면서 아, 이거 이럴 수가 있냐고. 사실 100만 명 정도를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라 세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손잡고 나와보세요. 직접 보면 달라집니다. 그죠? 네. 특히 김진태 의원 꼭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1번 타자 박사모가 선정한 차기 대권 후보죠. 박사모에서 차기 대권 후보 몇 명을 선정하셨는데. 네, 그중에 김진태 의원이 있었군요. 네. 이정현 대표하고 네, 황교안 국무총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뉴스를 진행해볼까요? 네. 네, 검찰이 어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고요. 또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과 공모를 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9번이나 나옵니다. 또 김호준 공장장님이 강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피의자 전환과 공모 안 들어가면 다 소용없다고 그랬는데 네. 그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게 뇌물죄. 네, 뇌물죄는 안 들어갔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안 들어간 거를 따져보세요. 안 들어간 거. 네, 안 꼭 들어간 들어갔어야 걸 보면 하는데 먼저. 네, 그 중요한 거 뇌물죄가 있고 또 공소장을 보면 이제 삼성 관련된 범죄 사실도 안 들어갔고 다 빠졌죠. 네, 방금 말씀하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관여한 의혹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뇌물죄는 이게 이제 공모 중요하죠. 예, 그게 네. 들어갔던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공모가 들어가면서 이제 피의자가 됐으니까 뇌물죄는 예를 들어 직권남용, 사기 미수 네. 이거는 해봐야 1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증도 쉽지 않아요. 입증도 쉽지 않은 것이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변양균 정책실장 있죠. 네. 노무현 네네. 정부 시절에.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미술관 전시회를 요청하면서 기업이 미술관에 후원토록 했어요. 네. 예? 이때는 그걸 돌려받은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직권남용, 그다음에 제3제, 그때 이것만 가지고도 제3제 뇌물죄 검찰이 적용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돈을 낸 거 가지고 뇌물죄라고 인정할 수 그러니까 없다고. 대가성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은 좋은 뜻으로 또 네. 기업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과 이것만 네.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온 거거든요. 네. 뇌물죄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검찰에서도 아직 이제 돈의 성격에 대해서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뇌물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CJ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구성 요건 중에 돈을 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줬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예를 들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돈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네. 그런데 CJ 손경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즉 당시 구속돼 있던 네. 이재현 회장 사면 얘기를 했고 네. 본인들도 사면 기대하고 재단에 돈을 냈다. 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가성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을 하면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증례죄로. 네. 근데 그걸 감수하고 밝혔으니까 이거 하나로 뇌물 적용 가능하거든요. 이거 뺐단 말이죠. 이거 안 했단 말이죠. 네. 제3제 뇌물죄. 검찰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걸 하지 않았다. 네. 뭐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하겠다라는 입장을 뭐 내보이고 있긴 합니다. 밝혀졌다니까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물죄 일단 아까 말했던 사기미수나 이런 거는 1년도 안 되지만 네. 이거는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의 요건을 네. 그때 헌재가 밝혔어요. 첫 번째가 뇌물수수예요. 네. 뇌물수수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미리 10년 전에 헌재가 밝혀놨다고요. 근데 이제 뇌물수수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에서 좀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겠네요. 최재경 민정수석이 괜히 가장 먼저 꽂힌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이 피의자도 했고 공모도 들어갔다고 할 바를 당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형량으로도 탄핵의 사유로도 굉장히 중요한 뇌물수수가 빠진 거예요. 현재. 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빠진 게 또 뭐 있죠? 우병우. 예. 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롯데가 70억 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과정에서 압수수색 전날에 이제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죠. 그것도 있고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김영환 민정수석이 이 정윤회 문건 처리를 놓고 갈등하다가 사표를 내거든요. 네. 그렇죠? 회고록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갈등의 대상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당시 본인의 부하였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에요. 이 일로 김영환 민정수석은 잘린 다음에 사표를 내죠. 그리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올라가거든요. 이 일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네. 본인 김영환 전 민정수석도 급성 간암이라고 알려졌죠. 가족들은 몰랐대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급성 간암이 그렇게 금방 돌아가시는지. 어쨌든 그리고 자살 처리된 최경락 경위 변호사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죠. 네. 번개탄으로. 네. 왜냐하면은 발견됐죠. 번개탄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기각됐어요. 기각된 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아니 이게 기각됐는데 왜 바로 자살하냐 의혹을 제기했던. 여하간 우병우 민정수석은 수사해야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35억을 건넨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미래전략실 제1기획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삼성이니까요. 사실 삼성이야말로 정윤아 씨의 말. 네. 네. 독일 생활 직접 지원 걸면 걸릴 게 너무 많죠. 네. 삼성이니까 빠진 거죠. 네.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기네요. 검찰 발표만으로도. 뭔가요? GLK 좀 나왔습니다. 검사 수사.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 GLK를 펜싱팀 가지고 엮는 거는 네. 너무 사안이 적다. 네. GLK 이 대통령이 하필 하고 많은 기업들 중에 이 GLK 카지노를 찍어서 이 카지노의 펜싱팀을 만들라고 그렇죠? 안종범 수석을 통해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대통령이 카지노에 펜싱팀 만들라고 하는 걸 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요? 펜싱팀이 정말로 규모 있게 만들어지려면 대기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펜싱팀 여기 만들라고. 왜 하필이면은 GKL이었을까? 그러니까죠. 네. 최순실 씨는 이렇게 펜싱팀 홍보비 울고 먹으려고 하는 수준으로 놀지 않았어요. 올림픽을 벗겨먹으려 했던 그런 의혹들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카지노에 펜싱팀 만들어 경제수석을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안인데 특검팀은 펜싱팀을 만들고 거기에 압력을 가했고 네, 거기에 이제 최순실 씨의 이권 사업이 개입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거기에 펜싱팀 홍보비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랬다. 네. 이건 너무 작고요. 말도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카지노가 연루된 이권 사업, 직접적인 이권 사업 이거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빠진 큰 덩어리가 하나 빠졌다고 봐요. 여기도 역시. 빠진 것만 하면 이렇게 많네요. 벌써. 이런 것들은 이제 특검에서 밝히는 걸로. 네. 자, 특검에서 그러면 저희가 뇌물죄, GK의 우병우, 삼성 계속 거론하는 것으로.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기네. 네, 검찰 조사 결과 발표를 조금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관여한 K스포츠 재단이 이제 추진하던 사업을 위해서 롯데그룹에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걸로 이제 공소장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올해 3월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했을 때 그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롯데가 이제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챙겨보라. 이렇게 안종범 수석에게 이제 지시를 했던 것으로 봐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이거를 돈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었고요.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최순실 씨가 WK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뭐 전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요것과 관련된 돈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나왔죠. 그 많은 기업 중에 하필 롯데를 거론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돈 낸 사람들 많잖아요. 네. 롯데는 요 거론된 70여 원이 돌려받았어요. 네, 돌려받았죠. 압수수색 전날에. 네. 돌려받은 사례를 왜 얘기하냐고. 돌려받지 않은 사례를 얘기해서 엄청 많은데. 대가성을 물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걸 했냐. 네. 뇌물죄. CJ 회장님은 인정했다니까요. 네. 그 사안 그리고 아까 변양준 실장 얘기했잖아요. 미술관에 돈 받은 것만 가지고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어요. 근데 이렇게 명백한 사안들을 두고 뇌물죄 적용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 거론된 중에 웃기는 회사가 하나 나오죠. KD 코퍼레이션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죠. 초등학교 친구인 아버지가 하는 사업까지 이제 직접 챙겨줬다 그러면서 이제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그 이 회사는 원동기 흡착제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제 인지도와 기술력 모두 이제 검증이 안 된 회사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 이 회사 대표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이제 최순실 씨를 만나서 친분을 쌓은 뒤에 우리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납품을 할 수 있게 이제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네. 최순실 씨, 그러니까 정유라 친구 아빠예요. 네. 정유라 친구 아빠가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서서 현대 정몽구 회장 만나가지고 이 회사 제품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유라 씨 친구 아빠. 그리고 네. 나서 최순실 씨가 샤넬 가방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웃긴 사건이에요. 이거 잡범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근데 대통령이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요 자꾸만 회사 정몽구 회장 만나가지고 요 자꾸만 회사 이 제품 쓰라고 그랬더니 정몽구 회장이 이게 뭐지? 그리고 정식 계약도 아니고 수의 계약으로 그냥 3일 만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대단한 사건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정유라 씨 친구 아빠요. 친구 아빠 정말 이거는 정말 잡범들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현대그룹의 회장을 만나서 요 조그만 회사 제품을 굳이 써달라고 직접 독대할 때 난 정말 부끄러워요 이게 사건이. 그리고 최순실 씨는 샤넬 가방 받고 이거는 잡범들이 하는 거고 브로커들이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낮은 수준에. 네. 부끄럽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 거짓말한 것도 나오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이제 취임 초기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검찰 조사 결과는 올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최 씨에 유출했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죠. 네, 대통령의 거짓말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이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환상의 집을 지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아 변호사가 했던 어딘 중에 주목할 것은 두 개가 있죠. 오늘 전체가 주시 뉴스인데 사실은 하나는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네. 이 말은 지금은 특검이 야당이 2명을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야당이 추천했으니까 중립적이지 않다고 할 거거든요. 네, 거부할 가능성이 있죠. 네,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한 번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또 다시 이제 3일 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특검이 실제 활동하기까지 한 달이 넘어요. 네. 거의 실제로는. 왜냐하면 특검 후보를 결정해서 올렸는데 거부했으니까 새로운 사람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찾아야 되잖아요. 한 달이 넘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올해 말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칩니다. 네. 돌아오실 때가 돼요. 네.
그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워딩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그 뭐 차라리 탄핵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그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굉장히 길게 걸리는데 네. 제가 주목한 단어는 딴 겁니다. 이 유영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후에 뭔가 이익을 받으려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래저래 얘기 나온 것처럼 임기 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네. 저는 그게 천벌. 중요한 예. 부분이라고 천벌 보시는군요. 굉장히 변호사가 네. 자신 의뢰인의 어떤 법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정치적 용어도 아니고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변호사가 천벌을 받는다는 성명을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할매적 용어죠. 할매. 할머니들이 승질나면 사용하는 천벌을 받을게요 이런 용어거든요. 이거를 저는 대통령의 변호인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난 우리 일반적인 상식 기준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대변인이 정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한다는 게 빵 터졌어요. 저는. 안 터졌어요 그때? 네, 저는 원래 워낙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말에까지 반응을. 아니 그때 네. 대통령 대변인이 공식적인 성명을 내면서 기자들 앞에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 나오지 않을 워딩입니다. 이게 천벌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 관련 사안은 정치평론가들 해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의들이 해설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이 영역은 천벌. 정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목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죠. 네, 뭐 탄핵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야권 잠룡들이 모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자. 그러니까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서 네. 탄핵 추진을 논의하자 이런 내용의 발표를 사안에 했고요. 그날 참여했던 야권의 잠룡들 중에 한 분이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직접 들어보고 네, 제목만 간단하게 읊어주시죠. 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도 어제 그 35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32명이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과거에 불법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차음을 드나들었고 그 기록은 삭제했다는 증언도 나왔죠. 네. 병원은 부인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되기 3시간 전에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세월을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나 이렇게. 재밌어요. 개인. 네. 청와대 개인 블로그 운영하는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길라임에 대한 해명도 있어요. 네, 길라임은 이제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차움 직원이 길라임이라고 써서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알고 실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청와대가 해명할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웃기지만 좋아요. 그건 그렇다고 쳐요. 네. 직원들이 했다고. 그러면 2012년 대선에 박근혜 후보의 로고송이 시크릿 가든인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하여튼 이 홈페이지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처음 나온 게 그거였죠. 청와대에는 뭐 집무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죠. 예. 비서실장은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죠. 처음에. 네. 김부겸 실장은. 근데 이게 관저라는 게 숙직실이에요. 숙직실. 네, 본인이 이제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가 주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네. 송채경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게 되는 정상들끼리 만나는 상황에서 외교 의전상 양손이 자유로워한다는 의전팀의 만료도 항상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어서 의아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그렇게 들고 있던 가방이 바로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가 사장으로 있던 회사의 가방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가방을 들기 좋아하는 취향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가방이 정상 외교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증언을 해주실 제보자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강남 지역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관련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 모셨는데, 그런데 이제 듣고 보니 어떤 행사에서 대통령이 제품을 쓰게 해줄 수 있다. 대통령에게 당신들 제품을 사용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들은 적이 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2015년이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방문의 해였는데 그때 기념해서 뭐 엄청나게 행사가 많이 열렸고 뭐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제작이 많이 됐는데 제가 2013년 초에 잘 알고 지내던 홍보대행사 대표한테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제품을 넣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면 뭐 얘기하라, 같이 하자. 근데 이제 행사에 제품을 넣는다는 거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거론됐나요? 제안한 내용은 이제 제안서를 받았고요. 제안서를 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뭐 가방이나 화장품이나 뭐 옷이나 패션 같은 거 뭐 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 대행사 사람이 대통령이 당신들 회사 제품을 직접 들게 할 수 있다고? 네네네. 화장품 같은 거는 뭐 같이 미디어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 들고 있는 장면을 가방을 들게 하거나. 네. 그런 제안을 받고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당시에는 홈쇼핑에 이렇게 좀 데이트를 친 스웨덴 에그팩이라는 비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누도 스웨덴 왕실마크가 찍혀 있어요. 왕실마크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 뭐 통로가 있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이제 뭐 들게 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 친구하고 같이 무슨 대통령도 PPL을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웃었었어요. 농담처럼.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나 보다 수준을 이해했지 대통령이 직접 들게 하는 건 좀 과장이겠거니. 근데 사실은 이 한불수교 행사 때 한국하고 프랑스 정상 뭐 건배하는 거 공식 건배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뭐 무게 있는 제안이긴 했어요. 구체적이네요. 네. 가방이면 가방을 들게 할 수 있고 화장품은 쓰게 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고 일개 홍보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섭외할게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요. 저건 그냥 과장이겠거니. 네네. 네. 홍보 대행사가 마케팅을 좀 과장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처음에 이해했다.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분 주변에 좀 중요한 분들이 VIP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분 자체 능력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은 그 말이 과장일지 모르나 혹시 다른 인연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 이런 짐작을.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 이제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앞뒤가 맞춰진 거구나. 네, 그렇죠.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길래 가능할 수도 있나? 라는 생각 그때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공식 파티 같은 데서 한번 인사한 것 같은데
최순실 씨 조카, 그러니까 최순실 씨 여동생 최순천 씨 장남인 알렉스서라는 분이 있어요. 아, 서현덕 씨. 네, 서현덕 씨.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네. 그런 뭐 홍보 런칭 행사나 이런 파티에 자주 나오셨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과 네. 이 서현덕 씨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입니까? 아주 가깝고 두 분이 같이 여행 가서 뭐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라가고. 아하, 그러니까 아직도 사진 있을걸요? 그러면 지금 제안을 했던 분은 그럴 만한 역량이 있거나 혹은 뭐 그렇게 업계에 알려진 분은 아닌 거죠? 아니죠. 어허. 그분이 그분이 그때- 그러면 자기가 내가 대통령에게 그런 제품을 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유를 말했나요?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이유는 그냥 왜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귓등으로 듣고 흘렸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네. 이분 이름 찍힌 초대장하고 참석한 사진 같은 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분이 올라오더라고요.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 홍보사. 그렇지도 않고 뭐 그렇게 역량 있는 기업인도 아니라 네. 되게 좀 이상했죠. 어허. 네, 무슨 재주로 저기 갔나. 그런 제안을 했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됐더라. 네, 그리고 저한테도 뭐 일요일날 말 타러 가자. 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삼성 승마단 뭐 화이팅.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네네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 바로 최순실 씨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였더라. 네네, 그렇죠. 아하. 근데 이 알렉스서가 뭐 굉장히 뭐 클럽 같은 데서 파티도 많이 하고 사회 활동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이상한 얘기지만 이제 제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이분은 네. 미국에서 오신 교포분인데 네. 네, 서현덕 씨가 영어로 우리 집안이 한국의 로얄 패밀리하고 매우 가깝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창덕궁 땅이 자기 집안 땅이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 렌트를 낸다, 사용료를 낸다 자기 집안에. 이제 그 친구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아니 그게 무슨 그거 내셔널 트레저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뭐 그러고 이제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런 얘기가 다 연결되는 얘기.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창덕궁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하간 그런 얘기까지 했다. 우리가 로열 패밀리가 얘기를 가깝다. 영어로 하고 다녔고요. 예, 영어로 들은 하고 사람도 다녔다. 있고. 하하.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업계 계신 분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이제 다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니까 어머 막 난리가 났었죠. 예. 그 중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그런 가방을 들 수 있다. 그러니 제안하라고 했던 그 지인,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조카 지인, 굉장히 가까운 네. 그 지인의 제안이 그때는 과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였구나. 네, 그리고 그때 사실 제안서도 받았는데. 아, 제안서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 마케팅 홍보 업체의 대표였던 그 지인에게 거꾸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말을 했다는 거죠. 네네, 제안서 돌렸어요. 제안해봐라. 그러면 대통령 들게 해줄게. 네, 저한테만 온 것도 아니고 뭐 여기저기 돌린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네네. 업계에 계시니까 들어본 네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자기도 받았다. 어허.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얘기했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을 대통령 PPL로 쓰겠다고 여러 군데에다가 막 제안을 한 거예요? 대통령 들게 해줄게 이런 제안을 여러 군데서 했다는 거예요? 제안서에는 대통령 들게 해줄게 얘기는 없지만. 제안서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네. 그 제안서를 그걸 던질 때 돌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얼마든지 들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든지 들게 해줄 수 있다. 그 제안서도 사실은 정부 공식 행사예요. 아 제안서도 공식 정부 제안서였어요? 제안서에 콘텐츠진흥원 예산으로 만든. 콘텐츠진흥원. 네. 네, 써 있어요 이렇게 제안서에. 아, 제안서도 지금 가지고 콘텐츠진흥원 계세요? 예산으로 만드는 무슨 뭐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뭐 다큐멘터리인데 뭐 반기문 총장님 얼굴도 나와 있고. 아 그 제안서 네. 자체를 보면. 네, 사진이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서를 받은 사람이 본인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 업계 여러 사람이었고. 네네. 네. 혹시 본인은 그러면 그런 제안서를 보고 본인이 이제 이 마케팅 업계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 제품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안 했어요?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네. 사실은 그 대통령 이미지하고 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제품이 잘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진행을 안 했는데 혹시 얼마를 주면 뭐 그것도 등급이 여러 가지 있겠죠. 얼마를 주면 뭐 옆에 세워준다, 뭐 들고 있게 해준다, 아니면 오래 들고 있는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관심을 안 보여서 가격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연예인의 경우는 사실은 수백에서 수천까지 가고 수억까지도 가는데요. 연예인은 수억, 팝클러스는 수억까지도 한다. 네네. 공짜로 해주지는 않았겠죠. 홍보를 하는 분이 그 일을 열심히 했으면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돈이 오갔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고.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후에도 한 2014년 말에도 제가 또 이분 다른 지인분인데 네. 이분은 좀 나이 지긋하신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무실에 그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임명장 이렇게 딱 걸어놓고 계신 분이에요. 그쪽 성향의 분인데. 네, 무슨 임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분이 나도 얼마든지 뭐 화장품 넣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사실은 2015년 초에는 제가 아는 또 화장품 만드시는 박사님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은 갑자기 단톡방에 막 다 초대를 하셨는데. 네. 업계 사람들을. 네.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단톡방에 불려갔는데 대통령이 우리 화장품 들었다. 그래서 사진을 막 올리고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축하하고. 추정하자면 그분은 그런 제안을 받고 이제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 거네요.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엑스포 같은 데 갔다가 우연히 대통령이 한번. 지금까지로 봐서는 우연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나왔죠 그 방. 사실은 혹시 이 방송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나오신 겁니까? 아니 요즘 뭐 매일 너무 충격적인 뉴스가 매일매일 터져 나와서 정말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월급 받으면서 저희 세금으로 내는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해서 기자분들 국민들이 대신 조사하고 다니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지금 검찰 대신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정보를 공유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엄청 뜯어 말렸어요. 저는 괜찮은데 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가지 마라. 왜 굳이 나서냐. 이번에 그 베트남 영사분 있죠. 예. 그분이 현직 외교관인데 얼굴도 다 오픈하고 네. 증언하시는 거 보고 좀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지금 뭔가를 알고 계신데 좀 겁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내가 겪은 부분은 이 부분이지만 다른 분들도 다른 분야에서 제보할 것이 있으면 좀 용기를 내달라 이런 네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의 제보로 해서 많은 정보가 형성이 되면 검찰들도 이걸 그냥 대충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아시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다시 모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려운 걸음 해줘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요일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사상 최초로 입건이 됐는데 그 전날 야권의 소위 잠룡 8분이 모여서 퇴진과 탄핵을 동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섭외가 쉬운 우리 오라면 옵니다. 전화 연결도 보통 대선 잠룡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스튜디오 출연도 전화 한 통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돼요. 쉬운 남자 이재명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출연을 저희가 의뢰하니까 출연을 하겠는데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아십니까? 조건이 뭐였는지? 뭐 있죠? 말 좀 많이 해달라고. 이왕이 올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첫 번째 인터뷰 진행하고 중간에 저희가 한번 쉬었다가 또 3, 4부에서도 3부에서도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골라서 실시간으로 이재명 씨에게 제가 바로 1m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섭외가 굉장히 쉬운 분인데. 너무 우습게 알지는 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전 좀 우습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본인 이름 하루에 몇 번 검색하세요? 뭐 수십 번 하지요. 내 이름 기사 몇 번 나와도 맨날 하시죠. 네. 제가 그걸 왜 하냐면 그걸 또 다시 또 2차적으로 또 제 의견을 붙여서
또 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데 써야 되고. 그래야 또 기사가 또 나오니까. 또 나오죠. 저는 사실은 줄이 올려서 절대 안 써주니까. 어제 보니까 아니 8명 서 있는데 왜 저에서 딱 자르냐고요 도대체. 화면에서도 탁 안희정 지사 옆에서 탁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발언도 그까지만 보도하고 내 건 빼버리고. 너무 서러우니까 그래도 우리 김어준 총수 같은 분들이 불러주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 한이 맺혀서 검색하는 거죠. 내 이름만. 주변 본인이 검색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변 보좌관들한테 검색하라고 하시죠. 내가 놓친 기사 없어? 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처음 인터뷰할 때 그 지지율이 약 0.1% 정도 나왔거든요. 네, 뭐 그때 없었죠. 0.1%라는 건 사람들이 실수로 누를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10%가 넘어왔어요. 100배가. 네. 요즘 안 피곤하시죠? 뭐 그런까지 물어보십니까? 안 피곤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잠도 잘 안 오고 막 흥분돼가지고 10%가 넘어가면서 이제 여론조사 발표들 보면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네. 문재인 반기문 다음에 3위로. 네. 야권에서는 2위인 거죠. 요거 보고 흥분하셨죠? 저는 사실 흥분하지 않았어요. 우리 총수님은 흥분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데. 거짓말. 시기가 좀 빠른 정도. 저는 뭐 그래도 당연한 올게 왔구나. 예, 좀 빠르다. 그게 좀 당황스러운 정도. 그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비결이랄 건 없고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전에는 우리 국민 대중들이 정치에 동원당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 발달하고 또 뭐 사회적 불평등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 사회도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저는 뭐 정치인이 국민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고 월급 받는 머슴 종업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분출될 출구가 필요하다. 본인이 출구였다? 출구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출구인 줄 알아봐 준 겁니까? 조금. 조금? 아직까지 조금이죠. 그 주인 입장에서는 뭐 국가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월급 주고 쓰고 있는 우리 그 머슴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뜻을 잘 받들어 주고 내 대신에 열심히 일해 주고 어려운 일 먼저 좀 나서주고 하면 이쁘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제도 사실은 그 회의 명칭이 최초에 제안된 게 정치 지도자 회의였거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드러기가 딱 돋더라고요. 지도자들이 아니죠 사실은. 국민은 지도당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셨나요? 그 이름을 안 쓰고 어제 그래서 결국은 정치회의 이렇게 바꿨죠. 정치회의. 지도자를 빼고. 본인의 주장으로요? 네. 제가 실무협의 할 때 이건 안 된다. 명칭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 제가 그렇게 지적했죠. 눈치가 참 빠르세요. 네. 원래 눈치밥으로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실 텐데 10% 올라가긴 했는데 그 지지자들이 이제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온 건 아니고. 네. 네. 실제로 보면 야권 내에 예를 들어 다른 잠재 후보들의 지지를 끌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확장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한 번 듣기도 해요. 일단 강성 야권 지지자들은 좋아하는데 원래 저는 정치가 그런 거라고 보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건 지지자를 조직하는 게 정치다라고 얘기하신 일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100%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51%를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상대 진영의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소위 중도 이동 확장 전략을 많이 얘기하죠. 네.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 이해관계에 민감한 정치적 입장 말고 자기 이익에 민감한 부류인데 이런 쪽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냐를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의 포지션이라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포지션을 자꾸 이동하잖아요. 중간쯤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러면 의심을 받죠. 그리고 저는 지지를 확장하는 게 실력을 보여줘서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지 입장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중간쯤 가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특히 보수 언론들이 만든 소위 기득권자들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 빠지죠. 유의해서 볼 거는
이 보수 주류 언론들이 결코 보수 집단들한테는 중도 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조직을 챙기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야권 지지자들이 일로 옮겨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시장님한테 넘어왔다는 정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증거는 있지요. 몇 명이요? 뭐 최소 수십만 원 될 텐데 실제 예를 한번 들면 성남의 분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강남병인데 제가 매우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고 원칙적이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전투적이고 이런데 성남에서는 분당 지역의 저에 대한 지지도가 이 본시가지 쪽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예비역 장성들이 저한테 제안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비역 장성들이요? 네. 그분들이 얘기가 지금 자존심이 상한다. 이 뭐 군사 기밀이나 또 이런 뭐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것 없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보고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장성들 몇 명이요? 뭐 몇 명인지는 모르죠. 한 분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고 그 한 분이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소위 구악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쪽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는 진짜 이 사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규칙과 원칙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게 원래 보수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이 구악들이 온갖 부정부패, 폐악은 있는 데 다 저지르는 자들이 보호받고 있는데 그걸 분리해 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구악들한테 지지받고 싶지는 않아요. 구악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작사를 내야 되는 거죠. 작사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사회의 좋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야말로 생각이 바른 이런 보수 진짜 보수들은 오히려 이 사회가 그 책임에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합리적 사회가 되길 바라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은 구악입니까? 거의 구악들이라고 봐야죠. 범죄 집단이잖아요. 범죄 집단. 그것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구 남용하는 그야말로 분탕질하는 수준의 조직 범죄 집단이고요. 지금은 아예 법 위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좀 그 규칙 위반인데 우리가 좀 그래도 숨어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하잖아, 그죠? 좀 전에 뭐 PPL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PPL, 대통령이 PPL이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집단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범죄 집단이라고 봅니다. 구악 그 자체죠. 그럼 대통령이 명예퇴진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무슨 명예퇴진입니까? 그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바로 구치소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 수없이 국민을 학살했던 이승만, 군사 쿠데타하고 인권 침해하고 했던 박정희, 뭐 친일 분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수백 명 학살했던 전두환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배운 겁니다. 이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자기들이 처벌해 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간이 배밖에 넘은 상황이 돼서 대놓고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제가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하면 이 소위 검찰 간부 중에 이 뇌물을 처벌하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의 계좌로 수억 원을 송금받은 자가 있어요. 직접. 걸려서 얼마 전에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박스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계좌로. 그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벌해 줄 테니까. 그 양반이 처벌 아직 안 받고 받았습니다. 그 양반을 받았는데 그런 인식이 이미 황당한 상황이죠.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뭐 증거 없이 현금으로 그러려고도 안 보이는 데서 봤는데 계좌로 그런 노력.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를 둘러싼 그 주변 사람들 행태가 딱 그렇죠. 저희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워낙 말이 많은 인간인데 말도 안 끊고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15분이 흘렀고요. 들으시다가 이재명 시장 3부에도 나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은 문자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물어보기로 할고요. 2분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함께합니다.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 이어서 저희가 섭외가 가장 쉬운 대선 참모 이재명 시장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려고 하는데, 검찰의 발표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방향을 보면 청와대를 매우 많이 배려했다. 그렇죠. 기본 기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긴급 체포해서 뭐 증거 인멸이나 이제 이불 맞출 시간을 안 주는 게 기본인데, 그 최순실 입국하니까 아이고 뭐 건강이 안 좋으신데 좀 쉬다 나오시라고. 31시간 동안. 최순실은 현금 5억을 또 인출했대요. 뭘 했는지. 네. 뭐 그런 거에다가 또는 최초의 청와대의 예를 들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는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 거죠. 참고인은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협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그렇게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뭐 적당한 선에서 뭐 조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특히 뇌물죄가 빠진 부분. 그러게 그게 무슨 사면이니 무슨 사업과 관계돼서 만약에 이재명이 그랬으면 바로 뇌물죄로 갔겠죠. 그죠? 무기징역 받죠. 네, 무기징역이지. 저도 보다가 이거 나 걸리면 무조건 무기징역인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정 체화형이 10년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를 한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저질렀는데, 뭐 특히 뇌물죄는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배려해 준 것 같은 느낌도 크게 배려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응하지 않는 걸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거? 그들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덮는 수순으로 조사받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안 덮어지니까. 하도 또 국민들 여론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도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사실 검찰 수사보다도 국민이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라서 조사를 받으면 이제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니까 거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냥 누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시간을 끄는 거죠. 네.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검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전을 노리는 거죠. 누구를 통한 반전을? 역사적으로 이들은 언제든지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국정 혼란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생긴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반전을 통해서 복귀하고 그걸 기회로 만들어서 또 새로 집권하고 있잖아요. 4.19 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다든가. 60항쟁 후에는 6.29 선언을 해가지고 노태우가 그 성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반기문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1월 달. 1월 달.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쇼 보여주고 뭐 반기문을 통해서 이 수습책을 낸다든지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뭐 대통령 한 2년만 하고 그 사이에 개헌할 테고 그 사이에 내 조정자 역할만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개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제3지대 만들어 가지고 뭐 그쪽에 대표 선수로 나서면서 과거에 이제 6.29 선언처럼 소위 6.29 코스프레 이런 거 한번 하면서 대반전을 노리는 거 아니냐. 요건 하나의 가설인데 이거 말고도 뭐 저들은 원래 이런 데 엄청 유능하거든요. 뭐 일생을 한 길 그 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도 있고
경험이 오래된 분들이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도 경험 오래됐어요. 다 했죠. 거기는 박정희, 전두환, 6.29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마 확신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가뿐하게 되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촛불집회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이런. 뭐 겨울 지나면 뭐 줄어들 거고 사람들 지겨워할 거고 또 지겨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획가닥 그야말로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6.29를 잠깐 되짚어 보면 60한쟁이라고 엄청난 100만의 인파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드디어 이제 그런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후원 여기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관에서 대통령 계속 뽑겠다거나 간접 대통령 선거. 네, 말도 안 되는 체육관에서 3,000명 모아서 이 사람 대통령 하면 대통령 되는 득표율이 보통 97% 나오겠죠. 네, 북한보다 더한. 그렇게 대통령을 뽑았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직선제를 요구하니까 100만 명이 몰려 나와서 한참 이거 어떻게 되나 나라가 뒤집어지나 하다가 갑자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났죠. 내가 이 국면을 돌파하는 직선제를 하겠다고. 6.29 그런 6.29 코스프레처럼 이 막힌 전국을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뚫을 수도 있다. 네. 자기들이 기획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성공했죠. 성공해서 결국은 그 기형적인 헌법 5년짜리 단임제 하면서 결국은 노태우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정권이 연장됐죠. 그러면서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비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야권에는 후보가 김대중, 김영삼 속칭 빠방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 중에 한 사람 한다 누구나 믿고 있었는데 그 여권에서는 노태우 이후에 주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 거절했다고 하는 3당 합당이라는 걸 뻥합니다. 그렇죠. 뭐 한쪽 쫙 모아가지고. 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렇죠. 이 3당 합당과 제3지대 3자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3자를 좋아하나요? 그런 기획과 구상들을 하기 십상이다. 제3지대 뭐 포함해서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드는 시도는 계속 있었죠.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제 친박과 비박 그런 게 나눠가지고 소위 비박으로 불리는 쪽은 일종의 그 면피를 위한 뭐 탄핵 주장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쪼개질 테고 쪼개져서 나오면 이제 뭐 친박 그러니까 몸통 일부 떼내고 다시 재기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쪽하고 모아서 소위 제3지대 뭐 이런 걸 만들든지 한 다음에 거기에 뭐 반기문 같은 사람이 다 올라타고서 전혀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네, 또 다른 시나리오죠. 마치 광주 학살했던 민정당, 민정당이 자신들의 모양을 숨기기 위해서 김영삼 끌어들여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었죠. 김종필까지 그러면서 3당 합당과 제3지대는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기획은 이 사람들이 원래 해방 후에 이제 나라 팔아먹고 분단시키고 쿠데타하고 있던 세력이 사실은 같은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만 계속 바꿔오는 거죠. 포장만. 근데 지금도 이제 다시 이제 얼굴 바꾸고 포장 바꿔서 성형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성형이요? 네. 귀가 번쩍하네요. 그렇죠. 요새가 유행이니까. 네, 최순실 씨 특기인데. 네. 그렇게 바라보신다. 네. 그렇게 바라보신다. 거기 경계심을 가져야죠. 네. 6.29 코스프레 좋은 단어 나왔네요. 네. 6.29 코스프레. 이 사람도 코스프레 되게 많이 해요. 제3자 코스프레. 새누리당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몸통인데 뭐 탈당해라, 뭐 탄핵하자 이러는 거는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나 제3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라는 거죠. 이 코스프레 진짜 좋아합니다. 네. 속지 마라 이거죠. 네, 6.29 코스프레. 시장님의 주장은 속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계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집회 직전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니 야권의 제1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뉴스공장에서 뭐 안 되면 이재명 부르는 것처럼 그 사실 저한테도 계엄령 얘기해라.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저보고 이걸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고민 좀 했죠. 그런 카드를 쓸 수 없도록 혹은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요. 실제 양면이 있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집회 많이 못 나오게 예방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 자들은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알고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300명 죽었냐 400명 죽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나 보다 그냥.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과 국민 대중은 다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지배 대상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중에 숫자 좀 주는 거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걸 쳐다보고 와 저렇게 죽어가네 막 울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그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런 완벽한 헛소리였죠.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대중들의 삶이든 목숨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한 사람이죠. 눈치만 안 보이면 총을 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걸 하려면 이걸 미리 우리도 좀 가정에 넣어두고 미리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거죠. 원래 제가 안 하셨어요. 원래 총대 맺는 짓 잘하잖아요. 네, 원래 그거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네, 아직 이 총을 집어야 되나 말아야 할 때. 오늘 무조건 나한테 다줘 총. 오늘 무조건 오고. 근데 총 다 짊어지고 막 뛰어들고 그런 건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10%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너무 심각한 얘기여서 그런데 마침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비난 많이 받았죠, 그죠? 네. 저는 비난 받을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 고민 중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고맙죠, 뭐. 그러니까 한번 짚기는 짚어야 됩니다. 이런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가능했었고 실제로 했었죠. 옛날에 다 했죠. 구테타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광주에서는 사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백 명을 죽였고. 그리고 나서 집권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벌도 받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사실상. 저 뻔뻔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만 몇천 명 정도를 다 처형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치 부역자들을 90세가 다들 넘었는데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추적해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있어야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요. 프랑스가 세계적 강국으로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쁜 짓을 크게 많이 할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이번 사태에 박근혜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렇게 화나는 이유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왔다. 그냥 건국혁명 제대로 나라를 완성할 기회가 왔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에 대해서 좀 사회적 불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퇴로를 열어주자라는 논의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 전부터 명확하게 주장했는데 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선 순간에 반드시 감옥을 보내야 된다. 죄를 지면 처벌받는구나. 온 국민이 다 평등하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근데 이 사회는 규칙 어기고 나쁜 짓 하고 남한테 피해 많이 끼친 자일수록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 국고 손실 엄청나게 한 이명박하고 이번에 조직범죄 주범 박근혜는 둘이 손잡고 감옥으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고. 네. 네. 근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또 그 연민 같은 게 나와 있을 테니까 네. 그분들을 배려하고 혹은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 스스로 퇴진한다면 예를 들어서 닉슨도 결국은 법적 처벌 받지 않는 조건으로 네. 2년에 걸쳐서 실갱을 하다가 네. 본인이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런 거 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닉슨은 이제 도청을 네. 한 거고. 그리고 거짓말한 게 가장 거짓말했다 네. 이건데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전 국민을 상대로 수없이 매일 했어요. 네. 매일까지는 과장이고요. 행동 자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조직 범죄라니까요. 보통 국민들은 저지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범죄를 한 거예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수준이 너무 자범 수준이라. 그러니까 너무 저질스럽고. 부끄러워요. 너무 규모도 크고 너무 광범위하죠. 규모가 큰 것만 있으면 덜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네.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인데. 그중에 제일 제가 골 때리는 건 이겁니다. 자기가 단골로 다니던 미용사의 남편분을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든가.
하여튼 모르셨구나. 네네. 뉴스가 뉴스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면 뭐 정유라의 동창 아버지를 위해서 뭘 좀 밀어주고 조그마한 회사를 밀어준 다음에 그러게요. 샤넬백을 받는다든가. 아 이거는 제가요 사실은 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는 변호사 습관에 남아서 그 사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사태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어제 8개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읽다가 말아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분석할 가치가 없더라고. 그냥 존재 자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쁜 정도 아니라 진짜 조직범죄 주범들이고 이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냥 나쁜 사람 있을 수 없는 국가적 그냥 범죄자 집단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말기로 했습니다. 뭐 파면 끝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아유, 저는 머리 아파서 더 진짜 안 하기로 했다니까. 우리 청순이 물어보는 거 제가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게 실제 잘 몰라. 시장님은 자기 이름만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뉴스를 놓치는 거예요.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거는 검찰이 할 일이고 특검이 할 일이죠. 아니 검찰도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신한 다음에 그걸 집회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아 그래서요. 제가 이건 하나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한번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거든요. 세월호 7시간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거 어떠냐. 제가 이제 했더니 한 1, 2주 됐죠. 지금 왜 고발 안 하냐 말만 해놓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해서 제가 실제 고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수사를 계기라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야 되고 아니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뭘 잘했다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고발하고 그럽니까? 자기가 뭘 했다고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안 했다는 말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스무고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거기에 이제 20곡기를 제가 이제 끝장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에 있었다. 아, 관저에 있으면 그 집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집. 숙직실에 있었다는 얘기죠. 숙직실이 아니지. 집. 그 안에 집이잖아요, 집. 아니, 그거는 이제 보통 공무원의 기준을 보자면 꼭 큰 숙직실일 뿐.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 숙직실은 근무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청와대 안에 있는 집이에요, 집. 관에서 제공한 주거 공간이죠.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은 다른 자기가 거예요. 또 저렇게 빡빡 우기시고. 원래 그런 거 웃겨요, 제가. 어쨌든 집인데. 집에서 아니 처음에는 늦을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뭐 화장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아니 왜 5시까지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집에 있었어도 TV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TV를 생방송 다 보고 있기 때문에. TV를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TV를 안 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보고 내용도 청와대에서 뭐 몇십 번을 했다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내용을 알잖아요. 배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못 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발견하기 어렵다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걸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첫 보고 정도 받았나 봐요. 첫 보고.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받. 저는 첫 보고도 안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그럼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추측이지만 그 사람들이 굳이 뭐 청와대 안 있었다고 우기는 걸로 보면 저는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또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 가서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 무서워도요. 야, 이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저에 있으면 가서라도 얘기하지요. 쉽죠. 가서 얘기해야지. 안 하면 저는 만약에 관저에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가서 대면 보고 안 하고 서면 보고 하란다고 서면 보고만 하고 있었다면 그 자들도 직무유기범들입니다. 메일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들도 직무유기의 주범들이에요. 보고 안 한 거잖아요. 아,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쫓아가서 얼굴 보여주고 흔들었어야죠. 깨우든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공무원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로 그 관저에서 있는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대면으로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지요. 근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가능성은 괜찮아. 가능성이 얘기했는데 뭐. 살짝 순간적으로 발을 빼시네. 그렇죠. 아니, 고발할 테니까. 저 고발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아, 고발은 저도 뭐 전문가인데 고발 많이 당하셨죠. 질문 몇 가지 골라볼게요. 유재성 씨가 이재명 시장님 고정 출연 바랍니다. 고정 출연하면 출연료 줍니까? 출연료 주는데 저희가 이제 리포트 하실래요? 아, 저는 지금 전국 교통 상황 하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저는 촛불 집회 가야 됩니다. 전국에. 아니 교통 리포트. 저 가끔 가는 길에? 네, 가는 길에. 대구 갔더니 네, 교통 상황이 광주 갔더니. 자, 요것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이 특히 온라인상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뭐 하지 말라고 많이 말리죠. 말리는데 이 말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한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고 뭐 저는 제가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생각하니까 그럴 경우에 그쪽이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갈라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공격하지 마라. 특히 허위사실 고소나 인격적 모욕하면 안 된다.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죠. 차이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가지 말라고 수없이 저는 가끔씩 트위터나 이런 거 쓰면 제가 쪽지도 보내고요. 대놓고 얘기도 합니다. 그거 도움 안 된다.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들 정체가 뭡니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공작조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뭐 탈당을 했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심지어 이명박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했다입니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좀 상상력이 좀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게 연결되도록 상당히 많이 먹혔어요. 탄핵을 주장하는 게 지가 즉시 사퇴하면 선거 준비할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 오래 걸린 탄핵하려고 그런다. 그 저쪽 부탁받아 하는 짓이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건 무슨 논리적 연결로? 탄핵을 주장하는 게 새누리당이고 그건 시간 끌려는 것이고 결국 기각될 거 알면서 면죄부 주려고 하는 작전인데 그 뒤에 이명박이가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 주장을 따라하는 걸로 봐서 이명박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유포돼 가지고 거기에 믿는 사람이 저한테 쪽지도 많이 오고요.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한 거죠. 그냥 박근혜 가지고 요새 이제 주제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끝에 다 붙이는 거예요. 이명박도 함께 손잡고. 그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도 아니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는 분열 공작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료 수집해서 뭐 법적 조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는 전공이시잖아요. 전공이지. 허위사실 유포는 대의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사회악이에요. 그게 어느 쪽에 있는 척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야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그런 정도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공작조다. 분열을 야기하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구단주인 성남 축구팀이 2부로 추락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진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진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거 다른 프로그램 못지않게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독립성 부여했고 했는데 본인이 구단주인 축구팀 하나 일부러 유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에 나오신다고. 제가 감독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거는 뭐 저는 다시 이제 내년에 2부에서 열심히 하고 또 조직 정비할 기회를 잡고 사실 저희가 시민구단을 인수한 다음에 원래는 2부로 가야 맞거든요. 2부에 가서 정비하고 이제 시민구단적 성격을 갖고 다시 와서 이랬는데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ICL 나가고 상위권 올라가고 근데 이게 결국 저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무너졌는데 성남 축구팀이 일부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대권 후보 어림도 없다. 그 전에 큰일 났네. 갑자기 올라올 수도 없고. 현안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굉장히 시급하게 체결을 하고. 막 서두르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서명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표명한 상태예요. 일본은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인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서 부채의식이 있다? 그건 어떤 경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할까 싶어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일본 군복 입고 말 타고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는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까? 저는 보도하니까 허위사실 고소당하면 할 수 없고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자기가 광복군이라고 누군가가 본인 광복군이라고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내가 그런 광복군을 하냐고 나 일본군 장교 출신인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떤 친밀감 혹은 연대감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는데 귀속 의식이 예를 들면 한국만큼 또는 뭐 상당 정도 일본에 대한 귀속 의식도 있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대한민국 안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일본이 북한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적성, 그러니까 적대국적인 성격, 적성이라고 하는 게 북한 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그로부터 5년 전까지 이 한반도를 침공해서 지배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일제강점 침략의 역사를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위안부 합의를 막 강제로 밀어붙이는 자들이죠. 그런데 적성 국가한테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일본에 우리가 얻을 정보는 없거든요. 미국으로부터 다 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건데 이걸 왜 이리 서두르냐.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드 정보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물론이죠.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퇴임하기 전에 사드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드 배치도 빨리 서두르고 하는 미국의 입장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드는 내년에 배치되잖아요. 되더라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막 탄핵이니 사퇴해라 이런 판에 마구 서둘러서 설명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약속을 해서 본인의 어떤 임기나 또는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 흔들리니까 오히려 빨리 사인할 수 있을 때 사인하도록 누군가가 급하게 요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도둑인 게 이제 발각이 난 겁니다. 막 훔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훔쳐가자. 그러니까 담장 밖으로 뭘 막 던져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도 주고 미국도 주고 막 어차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던져주려면 미리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던져주는 건 분명합니다. 아니 일본도 뭐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부 혼란 때문에 추진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한국 정부에서 마구 서둘러 밀어붙이고 지금 가서명하고 본서명도 곧 하겠다. 대통령의 일정상으로는 내일인가 서명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유심하게 봤는데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니까 다행히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돼 있더라고요. 협정을. 협정 연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본인이 당선될 거니까? 뭐 누가 되든 박근혜가 아니면 이럴 땐 또 앉아서.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그래놓고 뭘. 적당히 해야 된다니까. 이미 적당히는 넘어가신 분이에요 지금. 적당히 발빼기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PPL 전문이라 저도.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문자도 참 많이 옵니다. 시장님은 정동영 개다. 이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명박 개라는 얘기는 해명하셨는데 정동영 개다. 저쪽으로 결국 삼지대 함께 갈 거다 이런 얘기. 정동영 때문에 뭐 정치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 2006년에 시장 선거 나오려고 왔다가 2007년 대선 때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전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고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정봉주 의원은 손학규 지지했잖아요. 뭐 그때 현장에서 한번 다툰 일도 있는데 다투기 딱 좋은 성격의 사람 두 사람이죠. 근데 그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정치적 길은 또 다른 거고 탈당 이미 하셨는데 거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지지했던 걸 따지면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님은 지금 문재인 대표님하고 가까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탄핵했던 분이잖아요. 과거의 정치적 이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정동영 의장의 대선을 도왔지만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성남 출마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한명숙 총리 선거할 때 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정세균 대표도 당 선거할 때는 경기동부 책임자였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다 걸려 있어요. 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본인에게 돈만 낸다면 아니 정치적 선택을 언제나 해야죠. 정치인들은 관계없이 나는 몰라 그런 건 정치인이 아니죠. 당원으로 그러니까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언제나 참여하고 자기 의사 표명하고. 근데 그중에 한때의 경력을 가지고 매도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예정된 시간도 벌써 지나갔는데 곧 금방 또 부를 거니까요. 시키시니까. 일단 오늘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반기문 지금 1, 2위가 이것도 뭐 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데 순위가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 문재인 반기문 정도가 대선 후보의 1, 2위를 오랫동안 다투고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 2위로 지금 3위권 올라갔는데 2위로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진짜 시간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저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변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내년 봄 정도에 보통 내년 봄 정도에 생각했었거든요. 2등까지는 내년 봄이요? 아니 지금 10%를 넘어버렸고 10%가 내년 봄 생각했는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를 확실하게 넘어서 문재인 대표님을 그렇게 쉽게 넘지는 못할 테고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준비하신 분인데 뭐 인지도 90%가 넘고 저는 인지도 50%도 안 된 사람이니까 한두 달 정도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한 달. 2등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한두 달. 2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거는요? 시대의 흐름이죠. 흐름. 그 무섭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역할을 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지도한다고 생각하죠. 이제 저는 대리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머슴을 부리는 주인 국민들이 저를 곧 이뻐하게 될 거다. 좀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 듣지 뭐 험한 일 앞에서 먼저 잘하려고 그러지. 자, 지금까지 지지율 3위 최근 여론조사 몇 군데에서 3위에 올라서서 매일 30여 차례 본인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조만간 다시 저희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뉴스 공장 봤는지 곧 뉴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가주십시오. 네. 네. 다 저거 잊지 마시고요. 가실 때마다 가끔 저희 연락해가지고 교통정보. 알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법 정신, 편견 타파.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저는 고졸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설문도 안 써줬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진짜 가슴 아프게 울었건만 금방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잊고 내가 너를 잊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해주신다니 앞으로 조금만 더 미안해요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안한 거 저쪽에 의경들 방패 들고 서 있는 내가 저분들 욕했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쟤네들도 여기 서서 촛불 들고 박근혜 퇴진 안 하고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쟤네들은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쟤네들이랑 싸우지는 맙시다. 우리 언제까지나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시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옷에 총롱 흘리고 가신 분, 이 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욕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의점 국가가 되었습니까? 1+1이에요.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더 왔어요. 콜라를 샀더니 환타를 주네. 그리고 그 콜라가 말하기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야 가서 환타한테 컨펌 받고 와라. 우리나라가 편의점 국가입니까? 편의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 편의점 국가입니까? 대통령은 1+1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 말했죠. 저 촛불 꺼진다고.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당신네들이 휘말려서 우리 촛불은 안 꺼진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욕하니까. 방금 들으신 거는 집회 현장에 올라온 무명
시민의 연설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풀 버전은 더 재밌거든요. 아, 네. 저 한참 웃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마이크 켜져 있었으면 방송 사고를 할 뻔했습니다. 진짜 한참 웃었는데. 특히 1+1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콜라를 샀는데 환타가 따라왔어. 환타한테 컨펌 꼬라. 아, 이분 성함을 제가 알아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알아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분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모시려고 생각 중인데. 네. 아, 그날 토요일이었죠. 전인권 가수 전인권 씨 애국가 들으셨어요? 잠깐 소개 좀 하고요. 네. 듣다가 빵 터져가지고 정신이 잃었네. 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예. 편집장이셨고 현재는 편집위원이신 인문결 연구소 이사장 임상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집회 때.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애국가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 애국가가 왜 그 공식적인 집회라든가 아니면 집회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보수단체에서 많이 그렇죠. 태극기 들고 하잖아요. 본인들은 애국단체라고 주장하시는 네. 분들. 예. 근데 이게 진짜 그 전인권 씨가 이번에 허를 찌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가 옛날 미국에서 왜 그 지미 핸드릭스가 기타로 이게 성조기의 영원날 연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 반전 메시지로 약간 왜곡해서 이렇게 연주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비판 이런 건데 이번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안에 있는 누군가가 주권자가 아니다. 광화문 현장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팡 알려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런 애국가 광화문 광장에서 다 같이 합창으로 부르는 그 애국가 정말 좀 남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집회 다 사람들 동원한 거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수 진영 특히 구구적인 단체나 그래서 그분들이 꼭 참여를 해봤으면 그리고 또 검찰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 집회를 꼭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실감이 안 돼요. 그걸 보고 나면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잠깐 그걸 보고 나면 이게 동원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하고 보는 순간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뉴스로 봤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렇습니다. 지지하시든 반대하시든 나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좋다. 네. 나가서 보셔야 어떤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집회입니다. 꼭 와서 보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국제 분쟁 다루다가 2주 전까지는 또 요 최순실 사태를 다루는 해외 외신 다루다가 그렇죠. 오늘은 또 워낙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른 데로 관심을 가지게 허락을 안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의 그 국가 원수라든가 정보 수반에 심각한 위법, 범법 행위가 났을 경우에 결국 말로가 어떤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경우에 어떤 식의 결말이 있었는가? 그렇죠. 아이고. 좋은 소재네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탄핵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외국의 어쨌든 다른 나라에도 국가 원수의 경우라면은 어떤 그 범죄, 약한 범죄라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책 특권이 대부분 나라들에 다 있는데 국가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박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국회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그 있는 나라들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거는 그 면책 특권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국회에다가 요청을 하죠. 하원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하원에서 이제 표결로 결정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탄핵 절차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탄핵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워터게이트 그 뒤로 무슨 최순실 게이트 무슨 게이트자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워터게이트 하니까는 그때는 물이 문제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크가 아니고 이제 그러신 분들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워터게이트는 이제 빌딩 이름이었었죠. 맞습니다. 통째로 그 빌딩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그 빌딩의 이름이 워터게이트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를 띄어내서 이제 다른 거에다 붙이고 하는데 사실 그때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청 장치를
그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이제 그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설치하려다가 발각이 된 사건이었었죠. 네. 공화당이 민주당 사무실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그렇죠. 네. 요 사건입니다. 그냥 사건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초에는 닉슨 대통령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백악관은 관계없다.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탄로가 났죠. 관련 있고 대통령 보좌관이 직접 관여했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이게 이제 그 알려지면서 결국은 하원에서 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 의결이 가결이 됐죠. 그러면서 진짜 가결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던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미국에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거짓말을 했다였어요. 그렇죠. 예, 도청은 실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도청 장치를 달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렇죠. 실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고 했던 거. 맞습니다. 그걸로 탄핵이 된 거지 범죄 혐의가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또 하나 더 최근이죠. 많이들 기억하시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의 탄핵 절차까지 레윈스키 사건. 예, 그랬었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더 그런데 대통령도 그냥 한 개인으로서 무슨 그 성추문이 있다 이 자체는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그걸 부인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그것을 거짓말했다는 위증을 했다는 거기에서 이제 탄핵 절차 그러니까 특별 검사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시인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전은 일어났죠. 워낙에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니까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된 사례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탄핵 사례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것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밝혀진 거짓말, 대중적으로 밝혀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장 최근의 것만 하더라도 이번 검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본인이 이제 그 처음에는 최순실 씨한테 문서를 넘겨줬는데 이제 여러 의견을 들어보더라고. 근데 더 이상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최순실 씨가 독일 가기 전까지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거짓말이고 미국에서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범죄 사안 없이 요거만 가지고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몰랐다고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찌라시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그냥 탄핵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국의 그 탄핵 사례들을 보면은 사소해요, 정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탄핵계의 귀염둥이라고 할까? 이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독일의 그 대통령이 최근 일입니다, 이건. 네, 물러난 일이 있어요. 2012년에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물러난 크리스티안 불프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독일 대통령은 이제 그 실권은 없지만.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원 집정부제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대통령 권한이 가장 약한 축들은 네. 2008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주지사 시절에 집을 살려고 친구한테 은행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1%포인트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거. 그러니까 당시 얼마를 빌렸냐면 5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억 3천만 원 정도 빌린 거예요. 시중 은행보다 1%포인트 낮은 이자로 빌렸다는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빌리면 만약에 10% 이자인데 친구한테 9%에 빌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금 이번 사건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탄핵 말도 안 되는 이게 탄핵 사건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를 제가 한번 다 말을 해드릴게요. 다른 지인한테 우리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를 빌려서 호텔 객실을 업그레이드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구가 대통령인데 그 스위트가 아니어서 친구가 90만 원 더 주고 스위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이게 탄핵 사유예요.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다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부인이 차를 살 때 할부 이자를 0.5% 포인트 할인 받아서 그 차를 샀다는 거. 0.5% 할인됐다고. 네. 우리는 차를 수만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할부금을 0.5% 할인해줬다고. 그리고 그 판매원으로부터 5만 원짜리 장난감 차를 생일 선물로 받았답니다. 이게 독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안에서 탄핵 사유가 됐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응답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85%의 독일 국민이 독일 그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다 사임해라.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없애달라. 그 연방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죠. 결국은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사임을 한 겁니다. 외국 사례 진짜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더 이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외국 사례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외국의 경우는 이렇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임상훈이었습니다. 김어준이었고요. 저는 뉴스공장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